실망과 반발로 막을 내렸지만 사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박 9일간 전국을 뒤흔든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에 앉아 계셔서 제가 참 불안합니다, 사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네. 사실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층이나 또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예. 저희들이 선거법 협상을 여당과 쭉 해오면서 이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런데 선거는 4월 13일로 정해져 있고요. 예.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절차가 있는데 그 사실 출발점은 선거구 확정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법들이 있고 제도적 절차가 있고 또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투표를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적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저런 걸 계산을 해서 역순으로 4월 13일부터 쭉 되짚어 보면 3월 4일이 그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3월 4일 전에 예.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그 선거법 관련된 법률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주관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4일이라는 시점을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3월 만약에 계속 지금 임시국회는 3월 10일 24시까지거든요. 예. 만약에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계속 했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4일을 넘기는 시점, 3월 5일, 6일 시점에 야당 때문에 4.13 선거는 물 건너갔다. 그렇죠. 부득이하게 5월이나 6월에 총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 29일이 19대 임기의 만료기 때문에 5월 29일 안에는 또 총선 절차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순으로 봤을 때 3월 4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라고 된 거죠. 그런 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3월 4일이라는 시점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못한 겁니다. 물론 시작할 때 또 3월 4일이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3월 10일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저희들을 짓누른 아주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어떻게 보면 4.13 총선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요. 그 선거법 협상의 결과를 보면은 그러면 그걸 작년 9월이나 10월쯤 마무리했으면 어떻겠는데 왜 이렇게 질질질 끌어가지고 2월을 넘겨서 3월까지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이제 좀 할 말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젊은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SNS에 이게 많이 올라왔지만 국회의원의 제대로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렇게 막 방청석에도 오고 어린아이들도 오고 또 SNS상에서 그 야당을 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는 많은 응원글들을 보시면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전에 의정 활동하실 때와 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국민이 보여준 모습에서 느끼는 차이점. 일단은 정치의 중요성은 이제 공부를 했거나 약간 그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정치에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렵고도 쉬운 질문 하나가 싸우지 마라거든요. 제발 싸우지 마라.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인간성의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의 구조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치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그 싸움이 육체적 싸움이 아니고 말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건데 그것을 국민들이 싸움이라고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 평가를 갖게 됐는지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 비하, 정치 혐오, 내지는 정치 증오까지 가서 정치 무용, 내지는 정치는 사멸해야 될 존재다,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야당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지 않는 정치가 야당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게 된 거고 그 진면목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 남녀노소 중에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분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좋은 결정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기우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사실 희망과 어떤 싹을 본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신 의원님은 MBC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때와 지금의 MBC의 차이점도 있을 뿐더러 종편 2009년도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어쨌든 생겨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언론의 지형의 변화, 공영방송의 어떤 공영성의 타락 이런 표현까지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치 혐오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대한 관련이 있죠. 종편이 생기기 전에 언론 지형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야당이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종편 출연 이후의 정치 지형은 사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절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풀끝 하나를 딱 쥔 어떤 그 절박한 상황. 이 풀끝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론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대체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주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다수의 언론들이 정치 비하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의 증오, 정치의 절멸, 사멸을 원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희귀한 현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언론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성을 가져라, 야당성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주문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야당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특히 정권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마라는 답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성은 국정 발목하고 이꼴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돼서 야당을 사실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싸우지 마라라는 걸로 그 정치 혐오가 쉽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고민을 매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법이 또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가 있을까라는 거. 이거 아주 안보 이슈 중에서도 정보에 관련된 거거든요. 안보가 외교, 국방, 정보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정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아주 극히 전문적인 분들만 관련된 특수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외교나 국방보다 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죠.
이 정보라는 특수한 분야를 가지고 또 국정원이라고 그러면은 모두 다 무서워하는 조직, 알려져 있지 않은 조직의 문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또 정권 쪽에서는 테러가 아주 임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죠. 테러하고 지금 북한 문제가 섞여가지고 테러와 북한 문제가 뭐가 뭔지가 지금 섞어지게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선거법은 또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언론 상황은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방에 지뢰밭이 있는 상황에서 고독한 결정을 하고 고독한 건 기본이지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결정이 필리버스터 그렇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좀 운이 좋았던 건 스타 의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 의원들이 초기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테러 방지법 때문에 다시는 이게 나온 거니까 또 정보위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시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뭐 짧게 우리 시청자들께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 좀 짚어주시죠. 지금 테러의 문제는요, 북한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북한이 와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테러 방지법은 정말로 테러입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10여 년 전에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건 테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테러는 유엔이 정한 한 30개가 넘는 단체를 테러 단체라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북한의 문제는 북한 도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를 하려면은 국가의 모든 역량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 법은 아니지만 테러 방지 훈련이나 그 낮은 수준의 그건 있고요. 그것이 정부의 각 기관이 나눠져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현재 여당에서 내놓은 각종 테러 방지법, 특히 이번에 내놓은 이철우 의원의 테러 방지법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민의 그 전화기, 인터넷을 감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거래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는 사실은 예비적인 법률입니다. 이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그 부칙에 관련 법들을 고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집이고요. 이 집에 근거를 해서 더 좋은 집, 더 필요한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 법이 만약에 완결이 되는 날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전화, 인터넷, 금융거래는 국정원에 맡겨놓고 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국민들을 감시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필리버스터 할 때도 박영선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수 정당이라 너무 힘들다. 국민들이 표를 달라.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소위 이제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도권이나 다른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2명이 나오게 되면 필패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의 통합 논의나 선거 연대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게 지금 선거 판세를 보시는지 또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가겠지만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그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19대를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19대 때 말하자면 공천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중론이고요. 공천의 실패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 당시 야당이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만 그냥 민주당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 당시 통합민주당이었는데요. 통합민주당이 공천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과반, 그러니까 150석을 얻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바로는 150석은 여당이 가져가고 그렇죠. 13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130석도 그 전 18대에 비교하면은 대단히 큰 의석입니다만은 150대 130은 영원한 소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한 석이라도 적으면은 꼼짝을 못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거져 나온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야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9대 전반을 통틀어서 이런 현상,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아까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논란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절벽 같은 운동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19대 내내 되풀이가 되면서 야당은 야당성을 찾지를 못했고요. 이슈를 제대로 부각하지 못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졌고요. 세월호에서도 졌고요. 메르스에서도 별로 힘을 발휘를 못했고요.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2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된 건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갈등이 결국 20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잘못하면 뭡니까 180석을 내주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죠. 개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80대 120 그런 구도로 갔을 때는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나라의 운명으로 봤을 때는 반역사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의 얘기나 그 눈물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될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180석 이상을 내놓게 됐을 때 우리 이 국회나 국민이 받아야 될 그 압박과 서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걱정이 큰 거고요. 국민의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철수 대표가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물론 있죠. 안 대표만의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나라의 운명, 우리 이 국가의 큰 운명을 놓고 봤을 때는 야권의 분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서는 대개 한 50% 조금 넘는 투표율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개 4%, 5% 안에서 당락이 갈리고요. 심지어는 1% 미만에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9대가 그랬고 18대가 그렇고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선거 지형과 여러 가지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성향이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당을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굉장히 굳건한 다이아몬드라고도 그러고 콘크리트라고 그러는 지지층이 지역과 세대와 뭐 이런 것을 망라하는 그 투표층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 굳건하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또 우리 한국 풍토에서 지울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4%, 5% 미만, 심지어는 지난 19대 때 0.9% 차로 당락이 엇갈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당의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일여다야의 그 이 선거 구도는 선거 결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것은 아마 지금 선거판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좀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여쭤본다면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여소야대가 또 됐다. 네. 또는 뭐 여대 야소죠. 여대 야소가 돼서 필패를 해가지고 야당이 이제 절대적인 적은 숫자가 당선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박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0대에 가서도 만약에 여대 야소가 되면 그러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주축이 되는 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라고 시청자들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을 우리가 몇 대 동안 겪어본 바로는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구도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더 굳건해질 거고요. 지금 현재 20대가 만약에 그렇게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19대 때보다 훨씬 힘들게 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이미 18대, 19대 때 만들어진 거죠. 종편 만들어졌죠. 4대강 이렇게 됐죠. 자원외교 이렇게 됐죠.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그 맥으로 봤을 때 20대가 만약에 그런 구도로 선거 지형에서 그런 구도로 여대 야소로 가게 된다면은 매우 비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평화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 민주의 문제 이 세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대 야소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야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19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은 분명하고요. 이미 19대에서 여대 야소가 구현이 됐기 때문에 20대에서의 여대 야소가 되는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면 통합 논의 또는 수도권의 연대, 선거연대 최소한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여대 야소를 좀 깰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안철수 대표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안철수 대표한테, 신 의원님은. 글쎄, 안 대표는 대표로 정당에 이제 저희 정당하고 그때 통합이 됐을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 국정원 해킹 사건 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에 대해서 뭐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안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은 약간 짐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안 대표가 옆에 계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정치가 무엇인지 나라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냥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낭만도 아니고요. 정치는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고 전투와 비슷한 거고요. 특히 이 정치의 핵심인 선거죠. 선거는 정말로 낭만이 아닙니다. 독립운동도 아니고요. 선거는 대단히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매일매일 시시각각이 중요한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이 결정의 연속은 대단히 심각한 거고요. 정치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거고요. 특히 20대 총선은 바로 또 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20대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진로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오늘, 낭만이나 예. 픽션이나 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